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현,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캠퍼스 특파원 황재은 학생,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을 대신해서 이용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우리 이용석 기자님께서는 이제 전민기 쌤을 대신해서 잠깐 저희와 함께 해줄 텐데요.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취재기자와 스포츠캐스터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방송 일을 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일반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취업 방송이 좀 더 즐겁게 오늘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어떤 직종으로? 원래 무역하는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기대를 한번. 주로 취재는 어떤 취재를 하는 겁니까? 취재는 스포츠 취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그러니까 내가 본 적이 없더라고. 만약에 스포츠를 안 하고 딴 거 했으면 만날 수도 있으셨겠군요. 딴 거 했었어도 안 왔을 거야. 아무튼 오늘 이용석 기자님 오늘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업을 부탁해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요.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정답을 외친 후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구인가요? 과연 누굴까요? 누구? 나일까요? 정나요? 아, 네, 제가 오랜만에 당첨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과의 차이, 즉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사들이는 투자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 지금 투기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용석 기자님께서 한번 맞춰주시죠. 네, 정답은? 갭투자라고 하죠. 갭투자. 네, 정답입니다. 2015년 전후로 갭 투자가 크게 성행을 하다가 후유증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금리 상승과 역전세난으로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 통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도? 감시한다고요? 네, 암행어사! 어떤 제도입니다. 암행어사! 감사제도? 땡. 안 읽어서 땡. 어떤 제도입니다. 기자님 아세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좀 난이도가 있나요? 사프리카 제도. 땡. 왠지 쓸 것 같지 않아? 홍쌤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가 봐요. 몇 글자예요? 그러면은 힌트, 민원 도우미. 네? 그 헬프 제도인가 뭐 이런 건가요? 스웨덴어거든요, 이게. 스웨덴어는 저 잘 모르겠네요. 스웨덴어는 한글도 잘 스웨덴에 모르는 백야 있다는 거 알고. 두 글자만 말해주면 안 돼, 두 글자. 근데 이거 첫 글자 얘기하면은 확 올 거예요. 옴. 옴? 엄마니 밤매요? 옴 하면 들어본 거 거의 이거밖에 없거든요. 엄마니 아, 밤매요? 이거 추가로 해야 될 게 4글자예요? 네네. 옴. 민원 옴부즈만 제도? 네, 맞습니다. 옴부즈만? 정답은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들어도 모르겠는데. 옴부즈맨은 많이 들어보지 않고. 단어는 들어봤는데 네, 그죠. 그런 뜻인지는 몰랐네요. 설명을 해드리면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 제도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해주는 보충적 국민 권리 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오늘은 좀 올라갔었어요. 네, 좀 어려웠어. 네, 자, 우리 취업 준비 퀴즈를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국내 외환은행의 수출입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공기업으로 1976년 개발도상국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40여 년간 조선, 플랜트, 반도체 등 주요 기간 산업과 고부가 첨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주도하는 한편 금융위기 시 외화 자금을 조달해 국내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습니다.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시작, 현재 20여 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우리 경제의 수출 저변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실 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어서인지 좀 이렇게 관련 지식이 좀 별로 없는데 우리 재은 학생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알고 계신겠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소하고 좀 어렵게 처음에 느껴졌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꾸경님
아, 예, 저도 뭐 사실 이게 거의 처음 들어봤는데 예상했어요. 그래요? 항상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은행을 왜냐면 이제 다른 데를 쓰긴 쓰는데 네. 근데 왜 계속 이렇게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월급은 스쳐갈 개인적으로.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기자님께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네, 대학생들이 이 6개의 금융공기업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한 번에 시험을 본다 해서 A매치데이라 그래요. 뭐 한국은행, 금감원, 뭐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이제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수출입은행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우리가 A매치라고 이제 금융권 구직자들이 또 얘기하고 또 B매치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필기시험을 보는 날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57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이제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14명을 뽑는데 통상적으로 구직자를 한 1,70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한 121대 1 정도를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입은행은 여러분 민간 기업, 커머셜 뱅크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기 어려운 파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준비를 하고 입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턴 채용도 있었는데 인턴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그 수출입은행에서 쿼터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가 인턴을 했던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요. 또 우수 인턴을 진행하게 되면 또 서류가 면제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5개월 정도 이제 인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공채를 보면 업무 일반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행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은 한 61명 정도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무소에 파견 갈 수 있는 수출 사업을 지원하고 저리에 이제 자금을 통해서 수출 지원 업무,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산업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게끔 해외 사무소 파견, 그 다음에 국제기구 파견,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채용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고졸 채용도 따로 지금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공기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인턴 기회를 좀 활용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A매치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도 좀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금융권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간의 소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지구를 지킨다고 카더라. 예, 앞서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 나아가 우리 경제를 거의 뭐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지구를 지키는 것과 맞먹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를 살리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가 있기 전에 그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국가의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해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 문화유산, 또 생물 다양성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서 사업 투자 유무를 이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각화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일반 은행에서 진행되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이해 이거는 기본이고 그 외적인 리서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업무 범주가 상당히 넓게 이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그럼 여기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네. 여기 연봉이 뭐 셉니까? 네, 일단 뭐 평균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얼마 안 돼요. 예, 사원이 3,562만 원, 또 대리가 4,145만 원, 과장이 또 반대로 좀 낮죠. 2,828만 원인데 이게 이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여기 홍 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군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 금액 자체가 좀 다 낮아지는 좀 왜곡이 조금 발생되긴 하죠.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로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영웅을 키운다. 샵 히든 챔피언입니다.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별한 능력 중 하나가 우리 될성 부른 나무의 떡잎을 잘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될 것 같은 기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키워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숨겨진 우리 기업을 알아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히든 챔피언도 아까 좀 해시태그가 있었거든요. 히든 챔피언은 어떻게 양성하고 있을까요, 기자님? 히든 챔피언은 아무래도 숨겨진 알짜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 경제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오다 보니 네.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역량이 좀 미진한 알짜배기 중견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수출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3위인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매출액 40억 불 이하의 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취준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 홍쌤?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좀 숨어 있는, 그러니까 숨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 이제 경제라든가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아는 그런 멋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서 쓰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그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을 이제 만들고 공급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들이 있고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있고 LG화학의 협력사들이 있죠. 주로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제품을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의 상당수가 우리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히든 챔피언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가서 기업을 분석하고 그 제품으로 지원 동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그 제품을 본 적도 없는데 그 기업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상 요즘 시즌에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품 원래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문과들은요. 그리고 이공계들도 사실 그걸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발상을 바꾸고 히든 챔피언을 넓게 제품이 아니라 직무로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자소서를 많이 쓸 수 있고 취업의 확률이 올라간다. 그거는 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워라벨이 복지, 샵 내 할 일만 하면 된다입니다. 네. 보통 기업에 지원할 때 복지나 처우가 어떤지 많이들 알아보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워라벨인 것 같습니다.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냐 아니겠습니까? 복지 제도는 뭐 사실 뭐 크게 없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워라벨은 분명히 지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워라벨은 제도보다 이 사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된다는 걸까요, 이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분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서 바이 부서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업무 바이 업무도 있고요. 네. 하지만 공기업 특성상 조금은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연차 사용 같은 부분도 크게 제한이 없다고 해요. 근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융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점차 이런 제한을 받고 지금까지였던 특혜를 누려왔던 이야기를 받고 있어서 점차 좀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또 최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국책은행 같은 금융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가요, 홍쌤? 그러니까 많은 공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처럼 일자리 개수가 마구마구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늘어나게 되면 그 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행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국책은행들도 물론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자리 개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물론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 아까 나왔던 임금 피크제 관리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청년 채용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임금 피크제를 활용해서 풀어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은 조금은 좀 미진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근 자료를 보면 전체 그 정규직 직원 중에 약간 2.3%가 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같은 추세로 올라가게 되면 2020년이면 뭐 한 8% 정도 더 많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요. 그런 정책들이 또 확대 적용되게 되면 또 청년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됩니다. 네. 이 기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기업 내에서 어떤 일자리 순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기업들은 뭐 좀 힘들다 이러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급격하게 인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조건을 주면서 네. 좀 빨리 나가는 거죠. 근데 국책은행은 이런 제도를 좀 사실상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홍쌤의 말씀대로 이런 게 좀 활성화되려면은 근본적인 제도부터 좀 바뀌어서 일자리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안에서 좀 순환이 되도록 변경이 좀 필요할 것 어떻게 같아요. 바뀌어야 됩니까? 돈을 줘야죠.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쉰쯤 됐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년째 연봉 그리고 자녀 학자금을 미리 좀 줍니다.
그걸 가져나가서 제2의 인생을 계획을 하는데 사실 국책은행은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 퇴직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희망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 기자님이 되게 좋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대기업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퇴예요. 그러니까 명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규직 사원들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해고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기업은 적체된 그 인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 명예퇴직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상당히 큰 돈을 줄 테니까 회사를 나가라.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하면 그 자금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그 자금을 받아서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걸 나와가지고 관련된 사업에서 일을 하기가 민간기업만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거리감이 좀 멀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혜택은 모든 민간기업에서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대기업에서만 이런 혜택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조직에 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 인생 2모작, 3모작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사 이후에도 본인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또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큰 기업에 가는 것이 또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득이 된다. 그런 건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에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10년 후, 재은 학생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한국수출입은행은 10년 후 히든 챔피언 사업을 통해 많은 중견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투자를 하면서 중견기업들의 수출로 국내에 외환을 많이 들여올 수 있고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수출은행의 성장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든 챔피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상품들을 통해 잠재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라고 봅니다. 10년 후 가장 촉망받는 산업은 바이오 산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과 의학 등 앞으로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꼭 필요한 지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할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의 지원과 해외 투자 등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PT를 들었을 때는 10년 후가 아니라 그냥 지금을 듣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미래가 이게 다 지금 아는 거를 10년 미래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뭐 색다른 게 와 저것도 대박 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뭐 혹한 걸 하나 무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뻔한 얘기를 정말 바이오 얘기 이러다가 진짜 바이 하겠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소극적인 제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10년 뒤를 앉아서 듣는 면접관들이 안다면은 본인들이 했겠죠. 근데 본인들도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상국 형이 말씀해 주셨지만 모르겠잖아요. 당장 내년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저 같으면 조금 10년 뒤의 미래는 노멀하더라도 그 10년 동안 내가 회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좀 성장을 하고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는 내용을 녹여주면 훨씬 더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히든 챔피언 이런 얘기는 뭐 일각에는 일리가 있죠. 우리나라 산업 성장의 구조가 지금 이제 대기업 위주인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히든 챔피언이란 말도 헤르만 지먼이 했던 말이고 독일에서 건너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히든 챔피언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접근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좀 무역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이 수출 지원 사업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우리가 만약에 회귀하면 10년 전에 제가 회사 생활 그때 아마 처음 하고 있을 즈음인데 중국 투자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라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중국 인건비가 또 많이 올라가서 인도 차이나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또 10년 후에는 인도 차이나가 뭐 중국처럼 돼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나 또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외환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결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할 때
그 BL, 선화증권, 그다음에 신용자, 중간에 항상 은행이 껴가지고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냥 페이팔 같은 어떤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년 후에는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분명히 상용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무역의 절차나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또 국가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 뭐 결제의 관점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는 거. 발표를 진행할 때 굉장히 임팩트 있는 하나의 그 컨셉으로 쭉 끌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세그멘트 해가지고 발언을 해보면 조금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논리성만은 좀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세분화시키는 기법들을 좀 적용시키면 대단한 통찰력이 없을 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적당할까요? 예,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죠. 네, 좋습니다. 자, 한국수출입은행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자, 홍쌤께 첫 번째 질문. 이거는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더 편리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면접 때 굉장히 어필해야 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의 포인트들은 어디다가 두는 게 좋을까요? 면접에서 나를 꼭 어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나를 포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 하나의 티끌도 노출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학생인데 산업공학도예요. 국문과를 복수 전공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어봐요. 이 친구는 내가 국문학을 전공했다는 게 여기가 제조기업이라고 하면 나의 부정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방어막을 쳐요. 그래서 왜 국문학 전공했어요? 물어보면 면접까지 저는 공대생으로서 발표 실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국문학,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를 통해 발표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수 전공을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절대 산업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발표력을 높이고자 국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는 지구상에 없어요. 나는 지금 혹했어. 그건 상국 씨가 지금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왜 한 거냐면 빤해요. 이 친구는 공학을 버린 친구예요. 공학 공부하기가 싫었겠죠. 그러니까 역학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국문학을 전공하고 아마 카페라이터 같은 꿈을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회사에서 1년 일을 한 걸 면접관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포장은 중요하지만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 보여줘야 돼요. 네.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역발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홍쌤 말대로 하면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기자님께서도 어떻게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 주신다면? 네, 저는 면접 볼 때도 어차피 면접관들이 같이 일할 후배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준비된 대답보다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화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제가 면접을 봐오면서 같이 들어간 지원자들이 왜 저런 딱딱한 대답을 할까? 뭐 누구의 성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제 성격은 뭡니다. 첫째 뭐고요, 둘째 뭐고요, 셋째 뭐고요. 왜 이런 대답을 하는지 지금 이제 전 홍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딱딱하게 들리고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솔직하게 네. 대화를 하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저의 그 취업 기초학습 시간 질문은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전 면접 두 번째 네.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동료가 이제 갈등이 좀 생기면 어떻게 좀 대처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종교 활동으로 중고등부에서 이제 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대화에서 생긴 오해가 가장 큰 원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참고만 있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현 학생 답변 같은 답변이 최악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용을 떠나서 하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답변을 되게 많이 해요. 답변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 당시 저희가 라인트레이서라는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팀, 소프트웨어 파트를 맡고 있는 팀원들과 하드웨어 파트를 맡고 있는 팀원들 사이에 코딩 관련돼서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하드웨어 셋업을 하고 그 이후에 코딩을 하겠다고 플랜을 제시해서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들려요. 디테일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은 씨가 답변하면서 저에게 알려준 디테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뭐 아까 뭐 누구는 어떻게 이런 건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 한 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컨텐츠를 어떻게 노출시키고 다음 질문을 어떻게 끌어올까 라는 고민을 좀 해야 내용을 떠나서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었습니까? 지금 3학년이 된 시점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2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학 점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토익과 토익 스피킹을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직 생활을 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올해 이제 목표로 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공모전과 대외 활동 등을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올리는 사이트를 자주 검색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국 씨가 네. 개그맨 면접관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상국 씨가 저 질문하는 거죠. 개그맨이 되기 위해 뭘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개그맨 공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5달 동안 뭐 스터디를 하고 개그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너무 빤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독서도 될 수 있고 신문 리딩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현직자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정형화된 소재들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소재들, 그러니까 기업 생활이라는 게 꼭 영어 공부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사회성도 필요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상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처음 알아본 기업인데 또 이제 제가 전공이 또 무역 쪽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실용성 있고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보니까 1960년에 수출이 한 3천만 달러 정도 했는데 네. 2016년 수출이 4,954억 달러예요. 그리고 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79달러 정도 됐는데 16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7,561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발전을 해왔는데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더 큰 발전을 일궈낼 때 당연히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더 큰 활약을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눴던 히든 챔피언들이 또 많은 활약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시즌이 이제 4월이에요. 남아있는 향후 우리나라 10년을 이끌어 나아갈 히든 챔피언들의 공채가 정말 다각화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구직 활동을 더 폭넓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기자님, 취업을 부탁해와 함께한 첫 시간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제 6년 전에 이런 저도 공채 과정을 다 겪었는데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사실 홍쌤 해주시는 말씀이 제가 뭐 일정 한 100군데 이상의 기업의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나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비싼 교훈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나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돈 받고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직한 자세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